안녕하세요. 저는 시절 인연이란 결국 다 부질없다고 생각하게 된 여자입니다. 얼마 전 설날이었는데 모두 가족과 즐거운 연휴 보내셨나요? 저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떡국도 먹고 기름진 음식도 한가득 먹으며 배부르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친정에 내려간 김에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도 잠깐 만났고요. 그렇게 가족과 친구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젠 저와 인연이 끊겨버린 이들이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한때는 온 마음을 다 주고 믿었던 사이라도 사람이 변하면 그 인연은 자연스레 사라지는 것 같더군요. 원래 시절 인연이라는 말은 시절이 맞을 때 이어지는 인연이라는 뜻이라던데 요즘에는 시절이 지나면 사라지는 인연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저는 그 후자의 의미로 시절 인연이라는 게 참 부질없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제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씁쓸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동네에서 큰 마트를 운영하던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난 일남일녀 중 첫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2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해 성실하게 일하며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그 덕에 부잣집 아이들처럼은 아니어도 부족함 없이 잘하고 공부해 서울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아주 절친한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세희라는 친구로 같은 과 동기였는데요. 새내기 시절 학교 비탈길에서 달리다 크게 넘어져 대굴대굴 구르는 저를 그 친구가 발견하고 정말 잘 챙겨줬답니다. 그 일로 다리에 깁스를 하게 됐는데 불편하게 학교 생활하는 내내 그 친구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내가 널 발견했으니까 왠지 끝까지 책임져 줘야 할 것 같아서. 이것도 다 인연 아니겠어? 자, 가방 들어줄게.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밥도 사고 친구의 첫사랑도 응원해주다. 우린 어느새 절친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첫사랑은 고작 2달 만에 깨지고 말았지만요. 우리는 대학 시절 내내 지겹도록 붙어 다녔어요. 미팅도 같이 하고 시험 기간엔 손가락으로 졸린 서로의 눈을 억지로 벌려주기도 하면서요. 대학 시절도 사회 초년생 시절도 그 친구와의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각자 고향에 놀러가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도 했었죠. 그런 세희는 27의 꽃다운 나이에 4살 위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인상 좋았던 그 남자의 결혼을 축하하며 저는 결혼식에서 축사도 읽었어요. 워낙 절친하기도 했고 친구들 중 첫 결혼인지라 축사를 읽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친구 세희야. 항상 어른스럽던 네가 이 새로운 여정도 잘 걸어나갈 거라고 믿어. 잘 살아 세희야. 너의 단짝으로서 항상 너의 행복을 온 마음으로 응원할게. 결혼 이후 우린 예전처럼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가끔 연락하면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반년쯤 뒤부터 친구가 제게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개훈아, 진짜 미안한데 나 1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개훈아, 내가 진짜 염치 없는 줄 알지만 5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다음 달까지 꼭 갚을게.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기에 무슨 사정이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이유도 묻지 않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잘 갚기도 했고 그만큼 친구에 대한 신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빌려달라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결국 이유를 물어봤지만
친구는 이렇게만 말하며 입을 다물었죠. 그냥 집에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 미안해, 개운아. 굉장히 곤란해 보이길래 저는 그래도 2천만 원까지는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돈을 잘 갚던 친구가 이번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갚질 못하더군요. 심지어 전화도 잘 받지 않던 친구가 어느 날 울면서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때 저는 친구가 거의 사기 결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개은아, 나 어떻게든 애 생각해서 견뎌보려고 했는데 이제 더는 안 되겠어.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우리 애 아빠 순 노름꾼이었어. 그래서 나 그동안 너한테 노름빚 갚을 돈 빌리고 어떻게든 먹고 살 돈 빌리려고 했던 거야. 너한테 미안해서 안 그러려고 했는데 돈을 안 빌려오면 남편이 나한테 손찌검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미안해, 개은아. 알고 봤더니 친구의 남편은 결혼 전부터 그렇게 노름을 해온 사람이었다더군요. 그걸 그놈도, 그놈의 부모도, 형제도 모두 친구에게 감쪽같이 숨겨왔던 거였죠. 그놈은 결혼한 지 몇 달도 안 돼 본성을 드러냈고 직장마저 그만둔 뒤 친구를 극한으로 몰아붙였던 겁니다. 그놈의 부모도 친구에게 호된 시집살이를 시키며 시집 왔으면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한다는 소리를 늘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은 근데 너랑 엄마한테 빌린 돈 갚으려고 나 사채까지 썼어. 애가 너무 어려서 일도 못하니까 조금만 버티면 변하겠지. 내가 노력하면 좀 알아주겠지 하고 버텼는데 이젠 사채업자들조차 나한테 돈을 안 빌려줘. 그래서 돈도 못 갚았어. 미안해, 개은아. 그 남편이 또 도박장에 오라고 난리치는데 이러다 나한테까지 해가 갈 것 같아서 여기로 도망가 온 거야. 친구가 그렇게까지 버텼던 건 다 아이 때문이었다더군요. 결혼하자마자 뱃속에 아이가 들어섰거든요. 저는 그 불쌍한 친구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바보야. 아무리 애가 있어도 그렇지. 그걸 그렇게 혼자 참고 있었어. 애 인생만 중요하고 내 인생은 안 중요해. 응? 친구는 제 품에 안겨 한참 흐느끼다 아이를 재우고 지쳤는지 깊은 잠에 빠지더군요. 그 사이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친구의 집으로 쳐들어가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야, 네가 뭔데 내 친구한테 손을 대. 이 사회 버러지야. 왜 그러고 사니? 차라리 접시 물에 코나 박아버려. 너 또 내 친구한테 함부로 했다간 코뼈를 부러뜨릴 줄 알아. 마음 같아선 집안 물건도 다 때려 부수고 술에 취해 몸도 가누지 못하던 그놈의 머리털도 다 뽑아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간 친구가 이혼할 때 불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바락바락 악담만 퍼부었죠. 그러고 나서 저는 친구에게 강경하게 말했어요. 너 정신 차려. 이건 애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이혼해야 하는 거야. 알겠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잔말 말고 이혼해. 알겠어? 그렇게 친구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선 친구와 친구의 아이를 제가 살던 오피스텔로 데려왔습니다. 그동안 제 돈을 써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놈에게 이혼 소송을 걸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왔죠. 그리고 진단서를 끊어 친구에게 손찌검한 그놈을 고소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친구는 마침내 이혼할 수 있었고 그놈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됐는데요. 안타깝게도 남은 건 빚밖에 없어서 친구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심지어 양육비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그나마 그 많은 빚을 함께 떠안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죠.
친구 앞으로 진 사채 빚은 있었지만 그놈의 부모가 그것만은 갚아줬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제가 직접 그놈 부모가 운영한다는 식당까지 찾아가 으름장을 놨기 때문입니다. 딸 같은 며느리한테 잘해주지는 못할 망정 시집살이나 시키고 빚쟁이 아들 뒤치다꺼리까지 하게 만들었잖아요. 좋은 말 할 때 앞으로 어떻게든 해서 내 친구 빚 갚으세요. 아니면 소문내고 1인 시위까지 해서 이 식당 망하게 하고 이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그 뒤 친구는 잠시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내려가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손재주가 좋던 친구는 먹고 살기 위해 서울의 한 쇼핑몰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회사를 다니기 위해 아이는 친정에 맡기고 혼자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친정 형편도 넉넉지 않았던 친구에겐 당장 방 한 칸 얻을 돈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개운아, 고마워. 아직 빌린 돈도 변호사비도 못 갚았는데 이렇게 또 신세를 지게 돼서 정말 미안해. 너한테는 고마운 것뿐이야. 그렇게 저는 친구와 한 지붕 아래에 살게 됐습니다. 처음엔 월세는커녕 생활비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제 돈을 써서 친구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줬죠. 그렇게 서서히 상처를 치유해 가던 친구는 친정에 맡긴 아이 양육비를 보내면서 조금씩 저에게도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른 뒤 친구는 빚을 모두 갚고 작은 월세방을 구해 나가게 됐어요. 개운아, 정말 고마웠어. 내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 그동안 패 끼쳐서 정말 미안했어. 친구가 떠난 후 저는 지인의 소개로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직장인이었던 남편은 서글서글하고 마음씨 따뜻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적당한 연애 기간을 거친 뒤 결혼했습니다. 시댁은 형편이 좀 어려운 집이었어요. 3년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이것저것 장사를 하다 많이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친정에서 도와주신다는 것도 감사히 사양했습니다. 저도 모아둔 돈 있어요. 저희 힘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으니까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그동안 모아둔 돈과 대출을 합쳐 약 23평짜리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모아둔 돈이 어느 정도 있었거든요. 결혼식 날 이번엔 그 친구가 축의금을 두둑이 챙겨줬죠. 개운아, 너 아니었으면 난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 넌 나한테 목숨보다 더 귀한 친구야. 그러니까 네 새로운 시작을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응원할게. 꼭 잘 살아야 돼. 그리고 힘들 땐 언제나 네 뒤에 내가 있다는 거 잊지 마. 네가 나한테 그래줬듯이 말이야. 알았지?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의 여동생도 저한테 참 잘 대해줬거든요. 게다가 결혼하고 2달 만에 선물 같은 아들까지 뱃속에 찾아왔습니다. 행복한 날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만삭이 거의 다 됐을 무렵 저는 남편에게서 정말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뭐? 퇴사? 나 지금 휴직 중이고 애 태어나는 것도 얼마 안 남았는데 퇴사라니. 그럼 우린 어떻게 살라고? 당장 저도 휴직 중인데다 출산도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남편이 뜬금없이 퇴사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남편은 침울한 표정으로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내 능력에 비해 연봉도 계속 낮은 것 같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잘 안 되고 무엇보다 워라밸이 너무 안 좋아. 알잖아. 내가 왜 이미 약을 먹고 있는지. 회사에서 대우도 별로고 결정적으로 나는 회사 생활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 너무 강압적이고 자유롭지 못하잖아. 맨날 상사한테 굽신거려야 하는 게 제일 안 맞아. 물론 회사가 안 맞으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는 남편을 몇 번이나 말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갈수록 의욕도 없어지고 매일 술까지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을 들어보니 직장 동료들과 사이까지 틀어진 것 같았는데 참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저러고 있는데 신경 안 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결국 긴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퇴사한다고 치자.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나 세무사 시험에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 당신도 알잖아.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진득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건 자신 있다니까. 여보, 나 한 번만 믿고 응원해 줄 수 있어? 이대로는 내 인생의 미래가 안 보여. 내가 세무사 되면 당신이랑 애한테도 더 좋은 거잖아. 제발, 한 번만. 남편은 정말 오랜만에 눈을 반짝이며 세무사라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세무사 시험은 1차 합격률이 30% 남짓이고 최종 합격률은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여러 번 도전하는 걸 기본으로 생각한다고도 했고요. 그 정보를 찾아볼수록 솔직히 더욱 막막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결국 남편의 꿈을 응원해 주기로 했어요. 결혼했다고 해서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 하고 싶다는 걸 그냥 밀어주자 싶었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뛸 듯이 기뻐하며 저를 번쩍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여보. 두고 봐. 내가 꼭 한 번에 합격해서 당신 행복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알았지? 남편이 나름 좋은 대학을 나오고 머리도 좋은 사람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 중에 남편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기에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제 걱정은 그대로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1년을 꼬박 준비하고 치른 첫 번째 시험에서도 두 번째 시험에서도 1차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이번엔 진짜 아깝게 떨어진 거야. 실수만 없었어도 붙었을 텐데. 한 번만 더 믿어줘. 다음엔 진짜 자신 있어.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어쩌겠습니까? 처음부터 단번에 붙길 기대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아이가 태어난 지 5달이 됐을 무렵부터 아이를 어린이집 영가반에 맡기고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죠. 돈이 부족할 땐 염치불구하고 친정에 손을 벌리기도 했고요. 엄마는 속상함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아직도 사위가 세무사 시험을 포기 못한다니 지금 내 꼴 좀 봐.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키운 줄 알아? 그래도 부모님은 딸이 걱정돼 몇 번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너무 고생하는 절 보며 특히 엄마는 남편에 대한 원망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남편 앞에서는 꾹 참으셨지만 제 앞에서는 한숨을 참지 못하셨죠. 그래도 저는 친정 부모님 앞에서도 남편 앞에서도 항상 남편 편이었습니다. 애 아빠,
똑똑한 사람이에요. 다들 합격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잖아요. 기왕 믿어주기로 한 거 저는 끝까지 믿어주고 싶어요. 하지만 남편은 세 번째 시험도 2차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저는 더 이상 친정에 손 벌리고 싶지 않아 저녁에는 남편에게 아이를 부탁하며 투자까지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애를 보는 게 힘들었겠지만 친정도 지방에 있으니 달리 부탁할 곳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묵묵히 곁을 지키는 저한테 남편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남편 된 입장에서 진짜 염치가 없다. 그래도 다음엔 꼭 붙을게. 당신 반드시 호강시켜줄게.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도 늘 저한테 미안해 하셨어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요. 애미야, 우리가 정말 미안하다. 도움도 못 줘서 진짜 미안해.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시어머니를 오히려 제가 위로해드렸죠. 여러분, 남편이 조금만 기다리면 호강시켜준대요. 저 그거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꼭 붙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세 번째 시험에서 떨어진 뒤부터는 친정아버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마디씩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자네, 언제까지 우리 딸 고생시킬 건가? 내가 빌려준 돈이 아까워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내 자식 위해서라면 그깟 돈 다 퍼줄 수 있어. 근데 우리 딸이 저렇게 고생하는 게 너무 답답해서 그래. 자기가 만든 가정이면 가정의 책임부터 져야지. 어쩜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생각하면서 내 딸을 고생을 시켜. 남편은 친정에 오면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와 동생이 저와 함께 엄마를 말리곤 했죠. 그런데 정말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네 번째 시험에서 드디어 최종 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합격 발표가 난 그날 남편은 저를 꽉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여보, 나 합격했어. 합격했다고 당신 이제 고생 끝이야. 정말 고생 많았어. 저도 정말 고생했어요, 여보. 정말 잘 됐다, 잘 됐어. 합격이라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애써 괜찮은 척하며 버텨온 나날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우린 그날 서로를 꼭 끌어안고 오래오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양가도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죠. 엄마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남편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정말 축하하네, 손서방. 내가 그동안 싫은 소리 많이 했지. 다 우리 딸이 걱정돼서 그런 거야.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게. 아닙니다, 장모님. 다 이해합니다. 앞으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보다 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신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인천에서 자취하던 시동생도 그날 시댁으로 내려와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가슴을 졸였던지. 축하한다, 우리 아들. 그리고 애미야, 정말 고맙다. 이게 다 네 덕분이야. 새언니,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저 같았으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남편은 마침내 세무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만큼 행복이 보상처럼 차곡차곡 이어졌어요. 여보, 나 월급 들어온 거 봐봐. 이제 진짜 당신 고생 끝이야. 당신 통장으로 돈 보내줄 테니까 장모님한테 빌린 돈 조금씩 갚아 나가자. 내가 빨리 다 갚아낼게. 알았지? 우리는 성실하게 돈을 모아 친정에서 빌린 돈을 이자까지 쳐서 깨끗이 갚았습니다.
다행히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님이라 부르며 귀하게 대접해 주셨고, 그 행복 속에서 우리에겐 둘째 아들까지 생겼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돈을 모아 남편이 합격한 지 5년 뒤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도 했어요. 거봐, 내가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 앞으로 더더욱 당신 사모님 만들어줄 거야. 기대해도 돼. 물론 집을 살 때 제 지분도 확실히 했기에 공동명의였고요. 집을 산 지 1년 뒤 남편은 개인 세무사 사무실도 차렸습니다. 열심히 발로 뛰고 홍보도 하고 인맥도 활용한 덕분에 사무실을 차린 뒤 남편의 수입은 더욱 늘어났죠. 그리고 그 이듬해 제 친구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다니던 쇼핑몰을 그만두고 직접 수영복 전문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는데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개운아, 내 남편 사무실 차렸다고 했지? 나 앞으로 사업하면서 세금 문제 처리할 세무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내 남편한테 맡겨보면 어떨까 싶어서.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 내 남편한테 맡기면 다른 사람보다 더 신경 써주겠지. 내 남편은 일거리 생겨서 좋고 나는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좋고. 어때? 그래, 좋지. 내가 남편한테 잘 말해 놓을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너인데 남편이 알아서 잘 챙겨줄 거야. 그렇게 남편에게 친구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세희 씨, 오래전에 스치듯 뵌 이후로 정말 오랜만이네요. 당연히 더 신경 써드려야죠. 그렇게 남편과 친구는 그렇게 일적으로 엮이게 됐습니다. 다행히 사업 운이 좋았는지 친구의 쇼핑몰은 날이 갈수록 잘 되더라고요. 매출도 급성장하고 직원도 크게 늘면서 그만큼 남편이 처리해줄 일도 많아졌다고 했어요. 그렇게 세무일을 맡긴 지 1년쯤 지났을 무렵 친구가 기분 좋은 목소리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야, 개은아, 내 남편한테 밥 한번 사고 싶으니까 날 한번 잡자. 들어오는 게 많을수록 나갈 돈도 많아져서 골치였는데 재섭 씨가 너무 깔끔하게 잘해준 덕분에 이번에 절세를 엄청 했어. 오늘은 내가 제대로 쏜다. 그날 셋이 함께 식사를 한 건 제가 결혼 청첩장을 돌릴 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기분 좋게 밥도 먹고 와인도 3병이나 비우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날 이후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퇴근이 부쩍 늦어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저한테 무뚝뚝해지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계속 늦네. 일이 많아. 일이 많으면 늦지. 없는데 늦겠어. 내가 뭐 놀다 왔어.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그 정도도 못 물어봐. 술 냄새 뭐야. 당신 일하다 늦은 거 아니잖아. 고객이랑 한잔한 거야. 이게 뭐가 잘못이야. 고작 평범하게 회사만 다닌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여러분, 저 같아도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일 때문에 늦었다던 사람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되려 짜증을 내는데요. 당연히 저도 화를 냈고 그런 날이 점점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술 먹었으면 먹었다고 하면 되지. 내가 뭐 바가지를 긁어? 당신 요즘 나한테 왜 이렇게 짜증스럽게 굴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이, 그냥 일이 힘들어서 짜증이 좀 났어. 나 좀 내버려둬. 집에선 좀 쉬자.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일이 바빠서 그러려니 싶으면서도 도가 지나치니 감정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엔 혼자 1박 2일로 바람을 쐬러 다녀오고 싶다고 했어요. 진짜 미안한데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냥 멍하니 좀 있다 오고 싶어. 전화도 자주 하고 영상 통화도 할게. 그냥 기분 전환 좀 하고 싶어서 그래. 원래 좋은 사람이었기에 전 그게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좀 나아지겠지 싶어 흔쾌히 보내줬어요. 하지만 돌아온 뒤에도 저를 대하는 태도는 나빠지면 나빠졌지 절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기분 상한 게 있냐고 물어도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나중엔 아이들한테도 저한테도 말 한마디 제대로 걸지 않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답답했습니다. 게다가 술을 먹고 들어와 씻지도 않고 그대로 쓰러져 자기 일수였는데 냄새 때문에 결국 각방까지 쓰기 시작했죠. 속이 너무 상했는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버이날 선물을 각자 사자고. 아니, 왜? 솔직히 말할게. 나 시험 계속 떨어질 때 장모님이 나한테 얼마나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나 그거 다 속에 담아두고 있었어. 진짜 상처였다고. 그래도 꾹 참고 할 만큼 했는데 이제 더는 그 앙금이 남아서 잘하기도 싫어.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해? 물론 상처받았겠지만 우리 엄마가 심하게 뭐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딱 3번 정도 그러신 거고 딸 걱정돼서 돈도 빌려주셨는데 이제 와서 그게 싫다고. 당신 진짜 왜 이래?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얼마나 더 잘하라고. 아무튼 난 처가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 집은 당신이 알아서 챙겨. 우리 어머니는 내가 챙길 테니까 알겠지? 남편은 갑자기 오래전 일을 끄집어내며 친정에 잘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진짜로 시댁에만 잘하는 꼴이 됐는데 제가 알아서 친정을 챙기긴 했지만 진짜 서운했습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건 그렇게 저를 며느님이라며 귀히 여기던 시어머니가 남편 편에만 섰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가 급격히 나빠 보이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이유를 물은 모양이었는데 남편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일 때문에 힘든데 집사람이 자꾸 바가지를 긁잖아요. 척에도 더 잘하라고 하고 피곤해서 좀 쉬고 싶은데 씻어라 왜 말을 안 하냐 이러면서 사람 못 살게 굴고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힘들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러시는 겁니다. 애미야, 걔가 너보다 돈을 더 벌어오잖니. 그런 남편 덕에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사는 거면 집에서 제대로 내조할 줄도 알아야지. 안 사람이 바가지나 긁으면 못 써. 남편한테 감사한 줄 모르면 나중에 서러워진다. 아무리 예뻐해 줬다고 해도 팔은 역시 안으로 굽는 법이었던 거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 탓만 하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참지 않고 말대꾸를 했습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못 버는 거 아니고요. 똑같이 맞벌이 하면서 애들도 제가 다 챙기는데 제가 뭘 편하게 살아요. 남편이 돈 못 버는 4년 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잊으셨어요. 그 집에도 엄연히 제 지분이 많거든요. 오히려 갈수록 고마움을 잊어가는 애들, 아빠가 서러워지겠죠. 어머님도 진짜 너무 서운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남편이 변한 지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개업한 지 3년쯤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가 시동생의 결혼 소식을 알려왔어요. 인사는 그냥 나 혼자 받았다. 뭐 하러 바쁜 애들을 여기까지 부르니. 다음 달에 상견례하기로 했으니까
그때만 좀 시간 내주렴. 진짜요? 축하할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날 일정 빼둘게요. 시어머니에게 서운함이 좀 쌓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사이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어요. 게다가 기쁜 소식이었던지라 모처럼 밝은 목소리로 통화했죠. 상견례 날짜를 들어보니 3주 뒤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정확히 7월 16일 주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망의 상견례 날이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이 바뀐 바로 그날이죠. 약속은 오후 1시였기에 저는 아침 일찍 집을 정리하고 하루를 시작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애미야, 오늘 상견례 그냥 취소하기로 했다. 당일에 갑자기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루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이 진행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황당한 마음의 이유를 물으니 시어머니는 갑자기 기침까지 하며 말했습니다. 예비 사돈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 나도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냥 상견례 없이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오늘은 그냥 쉬어라. 그렇게 전화는 끊겼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상견례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 무렵 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갈수록 이상하게 변해가는 남편의 모습에 불안함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황당한 취소 소식까지 겹치니 마음이 더욱 뒤숭숭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일찍 일어나 샤워까지 마친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지? 상견이 취소됐다니까 그냥 쉬어. 난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갔다 올게. 골프요? 예약은 잡았어요? 예약은 무슨, 그냥 가는 거지. 그럼 나 간다.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늘 골프를 갈 때면 미리 예약을 해뒀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갑자기 그냥 간다니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결심이 섰습니다. 상견례 장소에 직접 가보기로 한 겁니다. 어딘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뭔가가 저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그 느낌을 도저히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정식집, 예약자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자리로 안내해 줬습니다. 심장이 쿵쿵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지 않았던 제 직감이 맞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취소됐다던 상견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버젓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골프장이에요? 아프시다면서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곳에는 골프 치러 갔다던 남편이 멀쩡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시댁 어른으로 보이는 분들과 그 가족들도 모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를 충격에 빠뜨린 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 바로 옆에 앉아 있던 그 사람. 저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그대로 숨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녀는 다름 아닌 제 친구 세희였습니다. 세희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얼굴이 새빨개지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저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아이고, 오지 말랬잖니. 왜 왔어? 왜 오긴요? 저 지금 며느리니까요. 대체 뭐예요? 왜 세희가 저기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신 입 있으면 말 좀 해봐요. 그러자 남편이 천천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분이 세원이야. 되는 사람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완전히 당황한 신우의 예비 시모께서 눈을 동그랗게 뜨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는 제 친구예요. 제가 이 집 며느리라고요. 그 순간 벼락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설마 내 제일 친한 친구랑 바람이 났던 거야? 그래서 계속 사람 말을 무시하고 나한테 그랬던 거냐고. 야, 이세희, 너 입 있으면 말 좀 해봐.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진심으로 잘 해줬었는데. 세희는 고개도 못 들고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님도 다 알고 저 오지 말라 하신 거죠. 당신들이 사람입니까? 어떻게 집안 사람 전체가 날 이렇게 농락하냐고요? 저 인간 세무사 만든 사람이 바로 난데 어떻게 며느리가 버젓이 있는데 다른 여자를 그 자리에 앉힐 생각을 하냐고요. 그 말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 모든 상황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이 제 친구와 바람이 났던 겁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피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친구와. 남편은 눈치를 보며 저를 끌어내려 했지만 저는 그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던 그 배신자 친구의 뺨을 있는 힘껏 날려버렸습니다. 이 천벌 받을 것들아,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보겠네. 우린 가보겠습니다. 콩가루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딨어. 야, 현지야, 나 너무 당황스럽다. 우선 결혼 좀 미루자. 이런 비정상적인 집에 장가 가는 거 나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알았지? 그리고 그 아수라장 속에서 예비시댁과 그 부모님은 분노를 터뜨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신우는 엉엉 울며 그들을 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신우는 울고 또 울며 시호를 원망했어요. 이게 다 엄마랑 오빠 때문이야. 대체 저 여자가 뭐냐고. 새언니, 저 진짜 몰랐어요. 엄마랑 오빠가 제일 늦게 도착했는데 뜬금없이 새언니 말고 저 여자가 오빠 아는 행세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진짜 맹세코 아무것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엄마, 이제 어떡할 거예요? 나 파혼당한 거 책임질 거냐고요. 어머님,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새 며느리 드리고 싶어서 아침에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언젠 저한테 그렇게 고맙다더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눈치를 살펴보니 신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봉변을 당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눈도 제대로 못 쳐다보던 시모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쩔쩔매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근데 어떡하니.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라잖니. 며칠 전에 재섭이가 갑자기 찾아와선 여자를 소개시켜줬어. 사업하는 여잔데 만난 지 7개월 됐다고. 너랑 이혼하고 쟤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라. 어차피 이혼할 거 그 집에 이혼 재혼 알리지 말고 그냥 세희를 며느리로 소개시키고 싶다고 그렇게 애원하더라고. 나도 기왕 이혼할 거면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랬다. 너한테 내가 참 면목이 없지만 내 자식이 그러고 싶다는데 그걸 어떻게 말리겠니?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자식이 잘못하는 것 같으면 혼을 내셔야지. 어떻게 그 희생을 다 받아먹고는 뒤통수를 치시냐고요. 어른이 돼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온몸을 집어삼키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친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더욱 충격적인 말을 내뱉더라고요. 미안해, 개운아. 내가 진짜 너한테 못할 짓인 거 아는데. 사실 나 아기 가졌어. 뭐? 뭐라고? 벌써 3개월 다 됐어. 이제 슬슬 배도 부를 거야. 진짜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하니. 거기다 애까지 가져서 나도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었어. 너한테 진짜 미안하지만 나도 너처럼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해지고 싶었어. 나 용서하지 마. 좋은 남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친구 남편을 빼앗아? 그리고 자기 세무사 만들어주겠다고 몇 년이나 고생한 마누라 버리는 놈이 좋은 남자 같니? 네가 그러니까 전에도 결혼을 잘못한 거야. 알어? 용서하지 마. 내가 미쳤냐? 널 용서하게. 그리고 저는 그 가증스러운 배신녀에게 있는 대로 악을 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아수라장을 지켜보던 남편이 제게 한 발자국 다가서며 사죄하는 척 입을 열더라고요. 미안해. 어떻게 보면 당신이 날 여기까지 오게 해준 건데 나도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됐어. 어떻게든 당신한테 의리 지켜보려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 그러니까 여보, 그냥 나 놔줘. 애들도 당신이 다 데려가. 우리 되돌리기엔 너무 멀리 왔잖아. 닥쳐.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그 역겨운 소리를 짓거려? 나 이혼 안 할 거야. 세희는 어디? 평생 내 미움 속에서 한번 살아봐. 뱃속에 있는 애나 잘 챙길 것이지. 남의 남자 빼앗아 또 애를 만들어? 너 같은 것은 엄마 될 자격도 없어. 당신도 어디? 세희 자식, 아비 없는 애 만들고 평생 나한테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전전긍긍해봐. 썩을 것들아. 저는 제가 불행할지언정 그들 또한 불행하기를 온 마음으로 빌 만큼 그때 저에겐 그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급히 절 부르짖던 두 배신자를 등 뒤로 한 채 식당을 박차고 나와 버렸죠. 그 뒤 남편은 집으로 들어와 끊임없이 저를 설득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아빠와 함께 집까지 쳐들어와 남편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뜯어놨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던 남편은 쳐다보지도 않으며 제게 이러시더라고요. 너는 그냥 이혼해, 개운아. 대신 받을 거 다 받아. 사랑도 아닌 것 때문에 내 인생까지 갈아 넣는 건 애들한테도 너한테도 못할 짓이야. 이성적으로 생각해. 그 엄마의 말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제 조건을 냉정하게 제시했습니다. 당시 시세로 9억 정도 됐던 아파트를 제 명의로 넘기고 애들 양육비도 일시불로 줄 것, 그리고 남은 재산 중 70%는 제가 가져간다고 못을 박았죠. 그 조건이면 이혼해 줄게. 더는 양보 못해. 여보, 너무한 거 아니야? 집에 양육비까지 받으면 됐지. 현금까지 달라니. 그 와중에 그놈은 또 손해보기 싫은지 발을 동동 구르더군요. 저는 그런 그놈을 경멸 어린 눈으로 차갑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양육비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야, 인간아. 나 말고 당신 애들 키울 돈이라고. 그리고 이 집도 애초에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이 살 능력이나 됐겠어? 응? 나는 위자료 포함해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누가 보면 그 돈이 다 당신 혼자 벌어서 모은 돈인 줄 알겠다. 당신 지분이 조금 더 많다 뿐이지 이 재산은 나도 같이 이뤄낸 돈이야. 거기서 조금 더 내놓으란 건데 그렇게 밝은 애가 양심 좀 있어라. 남편은 처음엔 너무 불공평하다며 어떻게든 버텨보려 발버둥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초조한 빛이 역력하더군요. 친구의 배가 본격적으로 불러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백기를 들며 딱 하나 조건을 내밀더군요. 알겠어, 알겠어. 당신 말한 조건 다 들어줄게. 난 또 벌면 되니까. 대신 제발 상간녀 소송만은 하지 말아줘. 부탁이야. 나중에 우리 애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상간녀 꼬리표 달고 있으면 안 되잖아. 가지가지 한다. 알았어. 대신 나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앞으로 우리 애들한테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 당신은 지금 애들 아빠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고 새이 아이 아빠로 살기로 한 거야. 그 조건까지 받아들여. 안 그러면 이혼도 없고 새이한테 위자료 소송도 걸 거니까. 알았지? 그리고 그 한심한 조건에 저도 마지막 못을 박았는데 아빠라는 놈이 아주 흔쾌히 받아들이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따끔하게 말했어요. 분명 네가 좋을 때도 있었어. 근데 세월이 무섭네. 사람을 이런 쓰레기로 변하게 하고 이제 내 친구 이세희는 죽었어. 그러니까 넌 평생 초상치를 마음으로 처절하게 살길 바라. 평생 네가 불행해지길 빌어줄게. 이 배은망덕한 기집애야. 알았지?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도 친구와도 모든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신우만이 마지막까지 제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신우는 결국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울면서 빌었어요. 저는 잘못이 없다고요. 그렇게 겨우 용서를 받은 대신 남자친구가 우리 집과는 보지 않고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야말로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차마 저런 짓까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새언니. 언니가 이렇게 됐는데 저만 잘 돼서. 아니에요. 아가씨는 잘못도 없는데. 다 같이 잘못되고 뭐가 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도 이번에 사람을 제대로 걸러냈죠, 뭐. 결혼하면 부디 잘 살아요. 그리고 그 후 그들은 저와 이혼하자마자 새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저는 그들의 소식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연락할 일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날 신우가 이혼 후 처음으로 제게 연락을 해왔더군요. 새언니 잘 지내요. 저기 혹시 소식 못 들었죠? 저희 오빠 지금 천벌 받고 있어요. 오빠 지금 대장암 3기 판정받고 투병 중이거든요. 네? 대장암이요? 그렇게 맵고 짠 거 좋아하더니 5만 대까지 퍼져서 제대로 벌 받았죠 뭐. 저는 그 말에 그만 굳어버렸습니다. 전 남편이 암에 걸렸던 겁니다. 신우 말대로 전 남편은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라면 사족을 못 썼죠. 나중에 병 생긴다고 아무리 말려도 절대 듣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탈이 났던 거죠. 그리고 신우는 더욱 놀라운 소식을 이어서 전하더군요. 아니 그리고요. 그 여자 있잖아요. 오빠 암 판정받고 나서 애만 두고 도망갔어요. 전 별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동안 어땠는지 아세요? 완전 악질이 따로 없었다니까요.
자기가 오빠 돈 관리한다고 하더니 글쎄 그 돈을 쏙쏙 다 빼먹은 거예요. 그 여자 쇼핑몰도 망한 거 알죠? 아니요, 몰랐어요. 오빠랑 재혼하고 나서부터 사업이 점점 기울었나 봐요. 그거 살리겠다고 오빠가 벌어오는 돈을 죄다 자기 쇼핑몰에 퍼부었대요. 결국 쇼핑몰은 망하고 오빠 돈으로 놀고 먹다가 오빠가 쓰러지니까 주랭랑을 친 거예요. 오빠는 여자를 잘못 만났다며 맨날 술만 퍼마시고 그 여자랑 싸우길 반복하다가 결국 몸이 무너진 거예요. 이 여자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결국 친구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시모가 홀로 독박 육아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친구는 첫째는 자기 친정 엄마에게, 둘째는 전 남편의 어머니에게 떠넘기게 된 겁니다. 이토록 무책임한 엄마가 또 있을까요? 예전엔 그렇게 착하고 순수했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도 만드는 건가 싶어 허탈하더라고요. 신우는 마지막으로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새언니한테 상처 준 오빠가 결국 천벌 받았다고 꼭 말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오빠도 그 여자도 벌 받길 바랐거든요. 그 여자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새언니 조금이라도 후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 불편할 테니까 또 연락은 안 할게요. 잘 지내세요. 아가씨도요? 소식 전해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의 처참한 뒷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답니다. 한편 친정 부모님은 가끔 찾아와 저와 아이들을 보고 가세요. 제가 두 분을 찾아뵙는 날이 더 많지만 혼자 애들 키우는 딸이 어떻게 사나 보고 싶으신 거겠죠. 부모님은 이혼 직후엔 저를 볼 때마다 웃으시다가도 한숨을 쉬며 전 남편과 그 친구 욕을 그렇게나 하셨는데요. 나중엔 그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라며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무 괘씸하고 분통 터져서 계속 화를 했지만 너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최대한 안 그러기로 했다. 왜요? 우리 때문에 너도 그 연놈들에 대한 원망에 사로잡혀 살까봐. 세상에 긍정적인 감정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네 손에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평생 똥만 밟으며 살라고 저주 한번 콱 퍼붓고 싹 다 잊어버리기로 했다. 저 자식들 서로 지 친구지 남편 다 버리고 나면 지들만 손해지 뭐. 그리고 그 엄마의 말씀에 저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화를 가슴에 품고 사는 건 결국 제 손해라는 것을요. 가장 큰 복수는 그들이란 존재 자체를 완전히 잊고 오직 제 인생만 눈부시게 잘 사는 거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만 정성껏 키우며 살다 보니 마음이 갈수록 놀랍도록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신우에게 연락을 받은 지 얼마 뒤 전 남편에게 문자가 왔을 때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죠. 여보, 나야. 현지가 내 얘기했다며. 이제 와 이런 말 달갑게 들리지 않겠지만 나 요즘 꿈에서도 당신이 나와. 사무실도 잠깐 닫고 치료해봤는데 수술은 잘 됐지만 한감이 너무 힘들고 외롭고 쓸쓸해. 악마 같은 이세 그 여자보다 당신이 진짜 날 위해 준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내가 그런 여자한테 홀려서 여보 나 세무사라 앞으로도 돈 잘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애들 생각해서라도 딱 한 번만 다시 나한테 와주면 안 될까? 우리 엄마도 당신 엄청 그리워하셔. 당신한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계셔.
심사숙고 후에 답장 줘. 알았지. 간단하게 말하자면 지금 아프고 외로우니 그냥 돌아와 달라는 말이더군요. 심지어 제 친구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까지 있는 인간이요. 더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했지만 참으로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심사숙고할 필요도 없어. 당신은 이제 나한테 없는 사람이야. 나 그 집 가서 세이 떠맡을 생각도 없고 나를 배신한 당신 간병할 생각은 더더욱 없어. 그러니까 저 자식들 다 배신하고 떠난 당신을 내가 왜? 참 꿈도 야무지지. 아프다는 사람한테 더 비수가 되는 말까진 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그냥 다신 연락하지 않길 바라. 그때는 정말 좋은 소리 못 들을 테니까. 그렇게 자신을 믿고 모든 걸 희생해줬던 저를 버렸던 전 남편은 뒤늦은 후회의 늪에 깊이 빠지게 됐습니다. 이런 사연들을 듣다 보면 전 남편처럼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끝은 꼭 좋지 않던데 다들 왜 그렇게 사람을 배신하고 상처 주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모든 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법인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한때 친구였던 그녀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언젠간 전 남편처럼 제대로 업보를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금처럼 남동생 내외와 함께 부모님을 잘 챙기고 아들들 돌보며 저만의 삶을 씩씩하게 살아나가려고 해요. 다만 요즘 하나 걱정인 건 전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말해줘야 하는지 어떻게 말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올해로 고1이 되는데 5살 어린 동생에 비해 훨씬 예민한 시기거든요. 아이들이 최대한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쓰고 있지만 애들도 이제 알 건 다 아는 나이라 아빠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거든요. 가능성이 희박할 것 같아도 그래도 아빠니까 말은 해줘야 할지 아니면 아빠를 잊고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아빠 같지도 않은 그 인간에 대해 그냥 아무 말 않는 게 나을지. 저보다 현명하신 여러분께서 잠깐 시간 내어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